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6일 오늘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웅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이 의미 깊은 날에 저희가 휴장을 하죠. 시장이 쉰다고 해서 저희도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동성이 큰 이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준비를 했으니까 스페셜로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좀 드려야 될 텐데요.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든든한 전문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새로운 이런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 네. 느낌이 어떤가요, 대표님? 스튜디오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좀 많이 익숙했는데요. 네. 유튜브 채널을 제가 좀 한 1년간 좀 하고 있었고 최근에 좀 방송 활동하면서 좀 주춤하긴 했는데 네. 이게 이 생방의 묘미도 있고 네. 유튜브 채널은 또 유튜브 채널만의 좀 그런 장단점이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오히려 이 포맷이 조금 어색해서 대표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 휴장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금요일마다 저희와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벌써 저희가 함께한 지 또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중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코스피, 코스닥 공시를 저희가 확인하면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한 달 이렇게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네. 제가 사실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한 상반기까지 이 호황장에 여러분들을 좀 찾아뵀으면 그러니까요. 이 고수익을 좀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네. 물론 지금 이 증시의 이 급락 조정 또는 이 조정 장세에서 사실상 제가 이제 구원투수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기업 공시의 어떤 모멘텀을 좀 분석하는 것이 그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종목. 왜냐하면 이제 크게 좀 물려 있거든요. 네. 평단가가 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밤새 이 잠도 못 주무시고 좀 굉장히 좀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상 이 기업의 공시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본다면 빠르게 이 도달 가능하고 즉 엑시트도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시점이 아마 제가 아주 더 좋은 이 환경이 아닌가. 구원 투수로서 열심히 네. 좀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활동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냥 사면 올라갔던 장은 애지장에 끝났어요. 그렇죠. 예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떨어진 폭을 봤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그때쯤 사서 계속 갈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다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되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종목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애증이 생겨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종목을 좀 어떻게 좀 탈출할까 고민하던 분들이 공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이 공시가 대체 좋은 공시인지 나쁜 공시인지 종목 토론방 가서 얘기도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심화가 되는 공부가 필요할 텐데 그런 시기에 우리 변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기업 공시하면 이분입니다. 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안겨줄 종목은 더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물려 계신 종목이 있다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그렇죠. 테니까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시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시장 이슈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금통위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할 것이라고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폭인데 이제 연 1.75%가 됐습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여기에 따른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점부터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금리 인상 0.25% 확정 좀 됐는데 네. 사실상 저는 전망을 했을 때 한 0.5% 정도 좀 인상이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미국과의 이 금리 격차가 사실상 너무 벌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좁혀져서도 안 되고 일정 부분의 어떤 적정한 수준을 좀 유지해줘야 되는데 최근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었지만 빅 스텝 기조를 유지했죠. 0.5%의 금리 인상을 좀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최근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을 좀 감안했을 때는 0.5% 정도의 어떤 적정선도 좀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다행이었던 0.25%의 금리 인상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지난달 26일에 결정이 좀 됐는데요. 2007년 7월 그리고 8월 이후에 약 15년 만에 기준금리가 다시금 1.75%가 이제 된 셈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의 인상을 결정하게 된 이 배경이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이 압박,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좀 지속된 이 상황에서 5%대 진입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지금 1분기부터 원 부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고유가기죠. 그리고 비철 금속이 급등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 식량난까지 좀 가속화되면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이 발생이 좀 되면서 지금 우리의 어떤 의식주 관점에서 이 먹는 식량의 어떤 이 인상 비중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 기조효과보다는 2분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급등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입니다. 결국 금통위가 0.25% 금리를 좀 인상을 좀 단행했는데 지금 미국도 정례 의사록을 발표를 통해서 지금 기준금리의 어떤 0.75% 인상,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금리 가지 않을 것이다. 비교적 이제 완화된 0.5% 인상 부분을 두어 차례 인상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지만 네. 이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금리 인상은 가시화가 됐는데 네. 0.5%가 올랐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화가 된 것이다라고 지금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려감, 즉 큰 비는 피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비는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도 랠리가 일어나는 시장에서 지금 안도를 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금리 인상은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지금 왜, 이미 네. 비는 맞고 있는 거예요. 네네. 비는 맞고 있는데 천둥번개를 수반했느냐 아니면 이 소나기처럼 이 폭우가 한참 크게 좀 쏟아졌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했지만 그래도 이 비가 내리는 가랑비는 건 계속 똑같다. 맞아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불가피한 어떤 선택 조치인데 네. 추가적인 0.5%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즉 증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고금리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사실상 이 증시 자금보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서 오히려 이자 수익의 관점에서는 부의 이동이 이미 시작이 좀 된 셈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기조보다는 하반기의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보면 실제로 우리 변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으면 금방 또 안도랠리가 나오는 모습이고 또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쪽에 방점이 찍히면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 성장주 위주로 급락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린 금리 인상 할 거다. 할게 하고 경고를 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실행을 실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회로, 그러니까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것 같거든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 이거 뭐 제가 매일매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 와중에 지금 주식은 해야 되니까. 주식 네. 사도 됩니까? 네. 또는 어떤 주식을 사면 됩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네. 이 세 가지 질문이 가장 많아요. 전 세 번째가 제일 궁금하네요. 자,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을 반드시 사야 한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마트를 가서 매일매일 식료품을 구매를 합니다. 네. 근데 매일 장을 보지는 않죠. 그렇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수량만큼 내가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살 정도만 장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도 사실상 오늘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네. 사실상 이 증시의 낙폭 과대 지점에 주식을 사는 거죠. 즉 우리가 평소에 애용하는 식료품이나 필수품들이 네. 이 가격을 갖는데 1+1 행사를 한다든가 네, 그럴 때 사고 뭐 싶잖아요. 2+1 네. 행사를 하면 쟁인다고 하죠. 그죠. 사고 싶잖아요. 그때. 사서 좀 쟁이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정말 많이 떨어졌던 구간에 왕창 사는 것이 아니라
괜히 사서 묶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때 사서 포트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중요한 것처럼 자 이런 투자 기법이 좀 맞지 않겠는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네. 변동성 장세의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가능한 현금 비중을 최대한 좀 늘리는 전략.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대표님. 자, 갖고 있는 거. 지금 이 팔아야 되는 게 무조건 파는 것은 아니죠. 내가 보유해서 물려 있는 종목들을 억지로 손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장성을 동반하거나 이익 수반을 하는 종목들은 굳이 이 종목을 처분해서 현금화를 확보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무리해서 부실해서 팔지 마라. 한 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한 번쯤 고민할 필요는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주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이 기반 종목들을 굳이 손절해서 현금 비중을 놀리는 그런 전략은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현금 비중이라는 부분들은 가능한 시드머니를 최대치로 이제 보유해라는 뜻이죠. 예. 주식을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적소에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철저한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의 낙폭 이 확대 구간의 좀 매수 관점인데 네.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성장주 가치주 들어봤죠. 그럼요. 성장주라는 건 막연하게 이익을 지난해보다 많이 내고 있어서 성장을 했다. 이게 네.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장주라는 거는 사실상 기업이 시초 태동부터 현재는 막대한 비용화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자를 기록합니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손익은 계속해서 손실을 내고 있어요. 이런 회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비용의 선행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즉 정상적인 양산화를 이뤄나가기 이 과도기 안에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되는 단계 이후에 사실상 이 밸류에이션 관점 이 양산 이후에 실적들이 반영된 시점에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겠죠. 자 이런 종목들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가치주는 이 기업의 가치가 사실상 이 동종업종의 종목 또는 동종업종에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시총이 좀 하회하거나 회사 외형 가치가 좀 덜 주목받았던 종목들 좀 가치주라고 합니다. 청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회사의 외형 가치나 내재적 가치가 훨씬 더 큰데 시장에서 또 이 주가의 가치가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성장주와 가치주 관점에서는 당장의 이목보다는 네. 추후의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관점. 자 그렇게 되면 낙폭과대 주가가 일봉 저점에서도 많이 빠졌던 구간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기대감을 수반하는 종목,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만 급등하는 테마주, 네. 그리고 재료성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의 고점 종목은 지금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단타 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지금 워낙 변동성 장세에서 개별 종목만 시세를 좀 내니까 네. 그 개별 종목의 달콤함에 주식을 덥석 삽니다. 소외되기 싫어서. 그런데 네. 사고 나면 내가 항상 사고 나면 그게 고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가 사면 고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멘텀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을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대감만 수반해서 주가만 점프 해가는 이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 절대적으로 좀 피해서 매수를 한다면 철저하게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변동성 장세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면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이 장세에는 투자를 안 해야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변동성 장세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대응 방법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시드머니를 확보를 해두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성장주 가치주 중에서 낙폭 과대가 일어난 종목,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담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 중에 많이 빠진 종목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것만 하지 마라. 뭐 테마주 또 혹은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아주 뇌동매매를 해서 원래 살 예정이 없었는데 그걸 사거나 해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세 가지 변동성 장세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에서 제가 지금 뼈를 맞아가지고 네, 이것만은 그냥 제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세 번째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 워낙 매수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최근에 뭐 이 사료 곡물주 너무 갖고 싶어요. 하루 자고 나면 하루가 또 오릅니다.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 좀 해줬던 부분이 네. 지금 밀에 대한 수출이 제한이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밀을 수입해서 사실 유통을 해야 되는 회사 관점에서는 그렇죠. 수급량에 대한 변동 요인은 매출의 감소 요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제때 수급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매출은 감소될 수밖에 없죠. 매출의 감소 요인은 영업의 손익 관점에서도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좀 큰데 네. 오히려 이게 식량난을 빌미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는 좀 아이러니한 기현상을 좀 그쵸. 유지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슈 것이기 때문에 자체는 안 좋은데. 네. 그래서 기대감만 갖고 수반됐던 종목들의 이면들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됐던 시점에 관련된 뭐 치료제, 네. 그리고 백신 테마주들 지금 현재 주가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바닥에 일본 있죠. 고점 네. 대비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적 고통도 좀 그럼요.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 차원입니다. 이 투자의 복귀를 우리가 좀 하는 관점이라면 이 3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굳이 변동성 장세가 아니더라도 세 번째 포인트는 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을 해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네네.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곡물주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지금 지금 최근에 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정 장세에서 주목해야 되는 업종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금융주, 보험주인데. 금융주, 보험주. 네. 자, 이거는 너무 원론적이죠. 당연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 수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4대 금융주 지수사의 영업 이익이 1분기 최근 1분기 대비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신용대출의 1등급인 저도 신용대출 이 금리가 네. 5%대입니다. 이제. 아마 제 기억에 2020년도 초에 한 3%대 초반으로 기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대라는 거죠. 즉 기준금리의 인상 효과는 사실 이 신용대출 금리 또는 이제 중금리 고금리 기조에 많은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한 이 거다. 금융지주사의 어떤 실적 개선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가치 반영이 지금 다 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이 좀 옳겠냐. 자, 이 관점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종목이고 분기 배당 결정하고요. 자기 주식의 안정적이고, 취득도 네. 확대하고 있는 이런 주주 친화 정책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네. 자, 그런데 너무 원론적인 거 말고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목 정도로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배당주입니다. 주가의 어떤 급락 장세에서는 내가 사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거든요. 사서 오히려 조정받고 사서 조정받고 그래서 약손실 또는 큰 손실 큰 손실의 어떤 부분은 아니더라도 네. 마이너스 10% 내외의 손실 구간을 유지하던가 플러스 5%의 수익 구간을 유지하던가 생각보다 좀 재미있는 어떤 투자 수익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점상 배당주 투자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최근 2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좀 일어났던 종목들을 좀 잘 분석해보면 예. 이런 회사들은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어야만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 금액 안에서 배당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돈을 잘 벌어야만 그렇죠. 배당도 줄 수 있는 거죠. 가령 A법인이 당기순이익이 100억을 기록했어요. 100억 중에서 10억을 배당으로 결정을 했다면 네. 배당 성향은 10%가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금액의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좀 불리우는데 지금 당기순이익 100억 기준에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대비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낙폭 과대 또는 일봉의 저점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서 주가의 메리트는 없지만 배당이라는 이 달콤한 이 배당 관점에서 네. 시가 배당률의 어떤 상승 기조를 좀 더 가져간다면 급락장 또는 조정장 안에서는 충분한 어떤 수익권을 누릴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와 가치주입니다. 성장주, 가치주 부분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좀 매수하기 좋은데 종목의 섹터 유형별로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2차 전지의 산업 부분은 사실상 전기차 산업의 어떤 이 도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선반영됐던 효과인데 네.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앞으로 2년간 유망될 수 있는 사업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본다 이거죠. 네.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전기차 산업 부분의 확장성은 오히려 아직 시작도 못한 셈입니다. 지금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지금 10대 중 뭐 한 대꼴 정도가 이제 전기차예요. 네네. 10대 중 8대, 9대 보이는 순간이 전기차 시대거든요. 본격적인 도래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역시 관련주에 따른 갈 수밖에 상승 없다. 여력은 네. 충분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반도체 산업 부분도 확장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부분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낙폭과대 종목에서의 어떤 성장주 또는 가치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리오프닝주인데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리오프닝 안에서도 가져가야 될 거 있고 버려야 될 거 그렇죠. 있고. 네.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맹목적으로 리오프닝주 하면은 화장품, 다 여행주, 있죠. 네. 뭐 면세점, 그다음에 레저, 네. 호텔, 카지노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주가 당연히 코로나19 이후에 엔더믹 시작 전환점에서 수익성 관점, 실적 회복 관점에서는 유망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좀 기본적인 이론에 불과한 내용들이고 네. 주가의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여행주 1, 2, 3를 다 보면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오히려 주가 더 올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19 이전 상황의 영업 실적과 외형 확장의 관점의 매출액 수반이 아닌데 기대감만으로. 지금 이 기대감만 모두 반영돼서 주가만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적이 더 수반된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그 힘들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행주, 뭐 항공, 그다음에 면세, 쇼핑, 레저 다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2019년도 이전 주가 대비 지금 큰 폭의 상승률이 더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르게 회귀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리오프닝주인데 지금 최근 리오프닝 이 관점에서는 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주가가 덜 올랐고 네. 아직 오르기 전 이전의 관점은 있지만 업황 회복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좀 주목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카지노주의 경우에는 네. 해외 관광객들 사실상 국내 유입이 되어야만 그렇죠. 사실 실적 회복이 좀 관건이 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열리지 그래도 않았죠. 하늘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2분기 이후 즉 2022년도 3분기부터 실적 변화 요율에 따라서 매수 관점에서 좀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장 속에서 봐야 될 업종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놀라운 게 저는 배당주 이야기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불 때쯤 보통은 이제 보라고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배당주가 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 두 번째는 역시나 반도체, 전기차 키워드로 꼽아주시면서 성장주와 가치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리오프닝주인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수반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업종과 또 힌트를 주신 키워드를 바탕으로 종목을 골라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 같아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변 대표님의 필살기로 좀 넘어가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공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저희가 지금 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딱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시에 대해서 지금 잘 몰랐는데 넘겨짚으면서 좋은 공시라고 하니까 혹은 이게 악재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 공시 유형별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그러면 호재인 공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공시하면 호재 공시, 좋은 공시라고 불리는 그렇죠. 호재 네. 공시, 나쁜 공시, 안 좋은 공시라고 불리는 악재 악재. 공시라고 좀 분류가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은 호재 공시이면서 악재 공시인 경우가 있고요. 네. 어떤 공시는 악재 공시인데
호재 공시로 좀 작용됐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려워요. 먼저 호재 공시 유형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먼저 발행 공시가 있습니다. 발행 공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공시죠. 유상증자의 결정,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결정, 교환사채의 발행 결정, 그리고 무상증자의 결정이나 주식의 병합 결정. 주식의 병합은 많아진 주식을 합치는 거죠. 합쳐서 주식 수를 줄여놓는 거죠. 네. 자, 이 결정인데, 자, 근데 왜 발행 공시가 호재로 좀 작용이 됩니까? 자금 변동을 수반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회사에 신규 사업 자금이 들어오면 이걸 통해서 빚을 갚거나 새로운 사업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타법인 주식을 사거나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사서 자산을 좀 늘리거나 네. 자, 여러 용도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회사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호재성 요인에서 반영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유상증자, 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자, 이런 부분들 일시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되면서 주가 좀 급등하는 네. 계기가 좀 됐는데, 그런데 유상증자의 경우에서 네. 대표님, 자, 이게 호재로 인식됐던 경우가 있고요, 악재로 인식됐던 경우의 수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아, 이거 정말 헷갈려요. 네네. 많은 주변 분들도 여쭈어보곤 하던데, 아니 지금 호재 공시에 유상증자 결정이 있는데, 아니 내 종목은 유상증자 결정 나고 떨어지던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단순하게 유상증자를 결정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락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의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공모 방식과 사모 방식입니다. 일반은 누구나 다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사모, 사적인 모집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자, 같은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왜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건 악재고 왜 이건 호재입니까? 그러니까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단기에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대신에 반대로 바로 신주가 시장에 유통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막대한 네. 막대한 이 지분이 시장에 단기에 유통된다는 것은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1년 후에 주가가 유통되지만 먼저 자금은 선행되는 거죠. 회사가 자금을 투자받아서 이 자금을 토대로 회사의 외형 가치를 확장하고 난 이후인 1년 후에 주가가 유통되는 것과 지금 당장 유통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기업의 입장에서 좀 악재로 인식되는 어떤 경향들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규모 수주 공시라고 우리가 좀 많이 읽고 있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있고요. 이상 신규 시설의 투자, 회사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좀 결정하는 공시, 네네.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 이거 뭐냐면 회사가 회사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유통 지수의 어떤 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 방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고, 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인데, 회사가 경영권을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 기대감에 따라서 매각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실상 주가의 어떤 향방이 좀 다르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 상장의 결정, 코스닥 시장에서 있다가, 코스피로 만약에 이전된다면 옮겨가면 당연히 외형 가치의 변형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그렇죠. 좀 반영될 수 있고요. 공개 매수, 최대 주주가 주주의 이 주식을 일정 구간에서 공개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이 결정. 마지막입니다. 회사 결정, 그리고 회사의 분할 결정인데, 그렇죠. 이 공시도 사실상 이 명과암이 있어요. 회사 합병 결정은 회사의 외형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죠. 반면에 이익을 수반하지 않고 적자 기업을 인수해서 회사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럴 관점이기 수 때문에 있죠. 네. 악재로 인식될 수 있고, 회사의 분할은 최근 지난해였죠. LG 화학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LG 화학의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오히려 주주의 반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인적 분할, 내가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도 갖게 되는 인적 분할 방식은
호재로 좀 작용되는 공시입니다. 네, 관련돼서 호재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공시들부터 종류를 좀 나누어 봤는데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공시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혹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당장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돈은 지금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뀌는 건 맞나요? 그렇죠. 1년 뒤에. 주식이 유통된 시점이 네, 유통된 1년 시점. 후라는. 1년 후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그 기간 동안은 또 물량이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유예수라고 해서 음. 일종의 뭐 락업이 좀 걸리는 셈이기 때문에 네. 주가 가치 희석 요인에선 당장이냐, 즉 매를 지금 맞느냐, 1년 후에 맞느냐 차이예요. 네. 근데 1년 후가 되면 좀 스윙 그 파워가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죠. 뭐 지금 맞는 게 더 아프다 뭐 이런 논리일 텐데 네. 단순하게 좀 웃자고 좀 하는 말씀이지만 네. 1년 후에 사실상 이 신주가 유통된다는 것은 그만큼 환가의 제약 관점에서는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가 좀 달라질 경우에 신주 유통 관점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좀 인식되는 건데, 근데 사실 1년 후에도 이 네. 신주가 만약에 시장에 유통된다는 것은 또 다른 좀 악재로 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네, 또 주가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좀 갈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위주로 저희가 호재 공시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공시 유형들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거 떴다 하면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악재 공시들부터 또 종류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대부분 이 시청자님들께서도 네. 잘 아실 거예요. 이 호재 공시에 대한 판단 부분을 좀 애매하게 하더라도 악재 공시는 또 잘 판단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큰일 났다 하는 건 바로 알잖아요. 타이틀만 들어도 이게 워낙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안 좋아 보여요. 네, 악재 공시 유형 먼저 보면 가장 큰 것이 이제 횡령, 예. 배임 혐의의 발생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업의 이 내부자로 하여금 이 횡령과 배임의 어떤 발생 혐의는 회사의 심각한 모멘텀을 좀 훼손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주권 거래 정지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최악의 어떤 공시가 아닌가 좀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유상증자의 결정 그리고 무상감자의 결정인데 유상증자 결정은 호재 공시에 속하는 공시가 있으면서도 악재로 반영되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 형태가 있다고 아까 좀 말씀드렸죠. 네. 반면에 무상감자는 주식의 수를 자본을 감소시켜서 주식을 병합해서 소각하는 일종의 이 주가 가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가 이제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감자는 특히나 좀 악재로 좀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송 등의 제기, 소송 등의 판결 결정에 따라서 회사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받았다든가 그렇죠. 돈 나가야 되니까. 기타의 뭐 회사의 어떤 이 재무 상태의 어떤 이 침해를 초래하는 어떤 소송 등이 네. 제기되거나 이에 어떤 결정 사항으로 인해서 배상 사유가 좀 발생됐을 경우에 악재로 좀 인식이 되고요. 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해지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수주 계약이 전격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해지가 되는 경우 그리고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 또는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으로 인한 이 공시는 누적 벌점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15점이 초과되면 15점. 거래 정지됩니다. 그러니까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공시도 굉장히 좀 이 불안한 공시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소송, 출자 법인의 부도 그리고 해산 사유의 발생, 부도 발생, 파산 신청,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 경영권을 매각했는데 매각 대상자가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거나 네. 이런 어떤 이 매각 대상의 어떤 이 의문들이 좀 초래되는 경우에 악재 공시로 좀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감사 보고서의 의견 거절이나 한정 의견, 단기 검토 보고서의 의견 거절이나 비적정,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 교환 청구권 행사처럼 이 주식이 많이 유통되는 관점에서의 어떤 악재 공시. 마지막으로 영업 정지, 생산 중단, 재해 발생처럼 이런 회사의 건 어떤 네. 큰 사업상 이슈가 발생되는 공시의 경우에는 악재 공시로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악재로 좀 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공시들의 종류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물론 딱 듣기만 해도 안 좋아 보여서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러한 종류들이 이제 대부분 악재 공시 유형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종류를 알아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내놓는 공시가 떴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지금 떠 있는 공시들을 보면서 요거는 좀 호재로 이야기될 법하다, 혹은 악재로 해석할 그 여지가 좀 있다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대표님? 네, 지금 최근 공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일단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엔터를 치다 보면요, 최근의 공시 유형들이 좀 나오게 됐거든요. 자, 유형 하단을 좀 보면 네. 전체적인 부분은 뭐 기타 법인을 통해서 모든 공시사항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만 보면 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일자 공시 좀 보면 네.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신규 시설 투자를 좀 결정했는데, 배운 앵커님, 거 나오네요. 네. 자, 이 공시가 좋은 공시일까요? 이게 참 애매하게 배우니까 더 어렵네요.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데 신규 시설 투자 가치는 당장의 자금을 수반을 하지만 더 많이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공시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회사는 양극재의 제조 설비 확충을 위해서 지금 3,511억, 자기 자본의 14.4%를 투자해서 양극재 제조 설비를 확충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 양극재 제품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설 투자다. 2024년도 9월 30일까지 좀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단순하게 이거를 투자를 하는구나 해서 끝나요.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기간이에요. 2024년도 9월 30일 네. 예정 일자 안에서 공장 준공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본격적인 양산 언제부터 시작되죠? 그 이후겠죠. 2024년도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이에 따른 돈이 벌리겠죠. 추가적인 매출액이 인입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투자가 일어나는 셈인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세요. 준공되고 나서 사도 돼. 그렇죠. 돈 근데 벌기 그때는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사면 안 이미 되나? 2배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앞으로 캐파가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사항. 네. 양극재 제조 설비에 3,511억 원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은 2024년도 4, 4분기부터 좀 반영이 되겠구나. 그러면 2023년도 또는 2024년도까지는 낙폭 과대구간에 모아서 가겠구나. 언제까지? 2025년도 양산 본격화 시점까지. 주가는 항상 선반영 관점에서 2025년도에 양산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급등한다는 어떤 전제. 네. 자, 학습 효과 관점에서는 공시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해서 지금 회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메모하고 있다가 2023년도부터 좀 포스코케미칼 좀 많이 내려오면 좀 조금씩 사모아야겠다. 사야지. 자, 이런 관점으로 공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습관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공시 예고요. 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쭉 보다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도 역시 호재 공시라고 했습니다. 왜냐? 수주 계약이죠. 네. 기타 판매 공급 계약을 통해서 평택의 삼성전자 P3 라인에 이제 구매가 됐는데 매출액의 9.5%가 2022년도 9월 30일 이번 올해 3분기까지 납품한 실적이죠. 그러네요. 올해 3분기에 79억 원의 신규 매출이 장부에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요인들도 잘 참고를 해야 되는 요인이죠. 자, 등등등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중요한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가시화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4월 29일자 나온 이 뉴스인데 네. 회사의 반도체 소부장사 웰비 S&T를 인수합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돈 거죠. 그렇죠. 한라그룹이 1,900억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소부장사를 인수하는 거냐. 자,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시사항으로 좀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제공치한다. 만약에 확정돼서 인수를 합니다라는 어떤 관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라그룹이 사실상 이 반도체 소부장사를 좀 인수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는구나. 네. 자, 투자 어떤 포인트를 좀 정립할 수 있는 어떤 이 관건이고요. 다음 코스닥 공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제가 이제 호재 공시의 유형 그리고 악재 공시의 유형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 타이틀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아실 거예요.
자, 출자법인의 해산 사유 발생. 자, 이 부분은 악재? 자, 악재 공시인데 네. 이 관건에 따라서 이제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회사의 종속회사인 플레이링스의 흡수 합병을 하기 때문에 해산이 되는 거예요. 합병이 하기 때문에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닌 거죠. 회사의 어떤 주요 경영상일 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된 상황이고, 예. 자, 이런 것들이죠. 바이오 회사의 이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도 좀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임상 단계에서 유의성을 좀 확보했느냐의 관건인데 네. 지금 내용에서 자, 시행 방법 기대 효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 세포에는 낮은 결합력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과 수술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에 전이된 미세 전이 암까지 네. 추적해서 자, 등등등 있는데 새로운 치료가 투여만으로 기대된다. 치료가 가능할 수. 자, 이 기대 효과만 조금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상 시험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죠. 네. 임상 2-1상에 대해서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2-1상 하게 할 수 해줬다.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공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등등 내용을 좀 더 보면 이렇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HLB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네. 단기 악재로 좀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모멘텀이 부각돼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케이스도 좀 있지만 예. 26일자 뭐 등등 매일매일 이 발표가 되고 있는 이 공시 안에서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큰 틀의 타이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의 유형을 좀 잘 판단해 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재 공시의 유형 안에서 단순하게 공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 주는 시사점을 좀 잘 판단해야 돼요. 가령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면 어떤 자금 용도로 쓸 것인지, 네. 시설 투자를 할 것인가, 단순하게 좀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것인가, 또는 회사의 주력 사업을 어떻게 좀 크게 가져갈 것인가, 구상화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호재, 악재로 풀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시들까지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기업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서 이거는 호재로 혹은 악재로 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보고 텍스트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좀 넓은 시각으로 보셔야 공시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공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와 또 이런 알찬 내용들까지 전달을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공시 중에서 가장 꽃은 정기보고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좀 타이핑을 좀 해서 네. 공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 다트에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좀 보는 겁니다. 가령 뭐 SK, 자,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 SKC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 정기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분기 보고서인데 회사의 최근 분기에 가장 가까운 회사의 이 경영 상태를 소상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회사의 내용에 보면 사업의 개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요 제품의 품목들을 좀 갖고 있는지, 네. 원재료 비중은 어떤지, 최근에 어떤 매출 증감 추이는 어떤지 면밀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부분을 한 번쯤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좀 정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단순하게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재료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보지도 않고 일단 사고 봐요. 그렇죠. 사고 물리고 나서 이 회사를 보니까 너무나 회사의 상황이 처참한 거죠. 한 번쯤 투자에 앞서서 정말 이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는 어떻게 좀 성장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오히려 매출액이 좀 증가될까, 네. 이 포인트를 좀 더 주력해서 본다면 정기보고서의 이 개요 부분들을 반드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모든 투자의 99%는 정기보고서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표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공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기 보고서. 저희가 늘 공개된 정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 간에 종목이든 간에 정기 보고서를 찾아보면 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떠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투자자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정기 보고서를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 투자의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네. 제가 예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뭐 정기 보고서를 봐주셔도 괜찮고 네. 혹은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최근 공시를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정기 보고서를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난 이제 가격만 봤다. 이젠 보고서를 좀 제대로 볼란다 하고서 보고서를 펼쳐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영업이익도 너무 많고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그럼 이 수치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그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SKC 화면을 좀 봤는데 네. 첫 번째 회사의 개요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지금 제가 너무 이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형주 위주에서 한번 볼까요? 네. 좀 앵커님께서 좀 궁금하신 종목이 좀 혹시 있으실까? 제가 개인적으로 네네. 궁금한 종목 조금 작은 종목들 중에 역시 그 코스닥 안에서 고르는 게 네네네. 좋겠죠. 코스닥 종목에서 자 어떤 게 좋을까? 음. 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갑자기 하려니까 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지금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코스닥 시장 종목 안에서 지금 대충 보면은 자, HLB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궁금한 종목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검색을 하고 HLB 제약.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 최근에 공시 모든 이슈들이 좀 나오죠. 5월 13일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가 가장 최근에 정기 보고서입니다. 회사의 개요 부분을 보면 회사의 이 설립 일부터의 관련된 모든 사항들 그리고 자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죠. 네. 면역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좀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자 저는 2번 사업의 내용 부분과 그리고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이 주주에 관한 사항도 좀 중요한데 회사의 최대 주주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지수가 좀 감소됐다는 원인. 반대로 이 대주주가 이 지분이 너무 적게 보유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경영권 이 침해. 네. 경영권 분쟁도 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요소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업의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부분 좀 주로 보거든요. 2번 주요 제품의 서비스 내용 보면 회사가 어떤 매출 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이 매출 비율도 좀 나와 있어요. 최근에 증감치 대비해서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좀 변경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만약에 신사업이 있다면 이 증감폭에 대해서 신규 사업의 어떤 매출 포진이 어떻게 좀 확장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비율들도 있고 다 나와 있네요. 네. 매출 수주 사항은 최근에 매출액 어떤 감소 요인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HLB 제약의 경우에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크게 좀 증가되고 있죠. 그러네요. 400억 그리고 620억이고요. 이번에는 1분기 수치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4분기라고 하면 곱하기 4를 단순하게 한다면 네. 8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즉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들이 이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나 이 재무제표 기준을 좀 보는데 네. 지금 손익관점에서는 자 이 부분을 좀 중시해서 봐야 돼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좀 증감되고 있는지 단순하게 1분기 실적 대비해서 136억 그리고 200억 원의 증감치를 좀 갖고 오고 있고요. 다만 1분기에 610만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지난 이 분기 대비해서는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예. 영업 손익은 비교적 좀 나빠진 지표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순손실의 규모는 지난 전년 동기와 뭐 크게 뭐 별반은 차이가 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영업 손익의 감소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HLB 제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들이 좀 많이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만 잘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어느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가능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이 어려우셨다면 내가 종목에 대한 가격만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 기업이나 혹은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 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정말 공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내일 거래일이 또 재개되는 때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